미국이 70년 동맹 관계에 칼을 꽂으며 10만 달러 비자 폭탄 정책을 강행했습니다. 그들의 오만한 기조는 매뉴얼만 있다면 한국인 인력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메시지를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했고 미국은 이 침묵을 굴복의 신호로 오판했죠. 그러나 단 7일 만에 미국의 심장부인 월스트리트가 붕괴하기 시작했으며 백악관은 이를 실수였다며 무릎을 꿇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한 투자자는 내 손으로 트럼프를 뽑았다니 나라를 팔아먹은 것 같다며 탄식했습니다. 과연 세계 최강대국의 오만한 계산이 이토록 처참하게 파산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통쾌한 방역이 지금부터 전개됩니다. 당시 세계는 양자 컴퓨터가 가져올 혁명이나 암호화폐의 미래와 같은 온갖 예측과 전망으로 소란스러웠습니다. 각기 나름의 중대한 변화를 예언하고 있었지만 정작 결정적인 지각 변동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극도로 조용하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워싱턴 DC의 육중한 돌덩이 건물들이 즐비한 곳, 백악관 서쪽 동의 한 회의실에서 브래들리 해리슨 상무부 장관이 펜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의 서명 하나가 전 세계 기술 질서를 뒤흔들 폭탄이 될 것임을 그 자신조차 알지 못했죠. 보좌관 케빈 블레이크가 조심스럽게 준비 상황을 물었고 해리슨 장관은 특유의 거만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지, 이제 무임승차자들에게 진정한 미국의 가격표를 보여줄 시간이야 라고 그는 응수했습니다. 몇 시간 후 백악관 브리핑룸은 전 세계 언론사 카메라로 가득 찼고 해리슨이 단상에 오르자 수백 개의 셔터 소리가 기관총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그는 침묵으로 모든 시선을 집중시킨 뒤 낮고 무게감 있는 목소리로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저는 미국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여는 발표를 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우리는 미국의 기술과 시장에 무임승차하는 이들을 방치해왔습니다. 기자들의 펜은 분주하게 움직였고 그는 대통령께서는 미국 우선 고용 행정명령에 서명하셨습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H-1B 전문직 비자의 수수료를. 해리슨은 극적 효과를 위해 잠시 멈춘 뒤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기존 1,000달러에서 10만 달러로 인상합니다. 다음 달부터 갱신 대상자에게 즉시 적용된다는 내용이었죠. 순간 브리핑룸의 시간이 얼어붙었고 100배라는 충격적인 숫자의 모두가 말을 잃었습니다. 한국 특파원이 벌떡 일어나 이건 정상이 아닙니다. 동맹국 기술자들도 똑같이 적용받습니까? 수십 년간 미국과 함께 해온 파트너들까지도요 라고 외쳤습니다. 해리슨의 표정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기자님, 동맹이라는 것은 특권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진정한 파트너라면 정당한 대가를 치러야죠. 공짜 점심은 끝났습니다 라고 그는 선언했습니다. 바로 그 시각 지구 반대편 애리조나 사막의 뜨거운 태양 아래 거대한 백색 건물이 신기루처럼 서 있었습니다. 이는 미국이 자랑하는 최첨단 반도체 생산시설인 프로젝트 리버티 칩이었죠. 클린룸 안에서는 우주복 같은 방진복을 입은 엔지니어들이 나노미터 단위의 정밀한 작업을 이어가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검은 머리의 동양인들이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전체 핵심 인력의 절반 이상이 한국에서 온 엔지니어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제3제어실, 수십 개의 모니터가 빛나는 이곳의 중심에는 이강준 팀장이 있었습니다. 36세의 나이에 이미 세계가 인정하는 반도체 공정 전문가인 그의 손끝에서 수천억 원짜리 장비들이 춤을 추듯 움직였고 부하 직원들은 그를 기계들의 지휘자라는 뜻으로 메스트로라 불렀습니다. 팀장님, 큰일 났습니다. 전구진 엔지니어가 헐레벌떡 뛰어 들어왔습니다. 27세의 젊은 엔지니어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죠. 무슨 일인가? 이강준은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물었습니다.
비자 수수료가 10만 달러래요. 100배 인상이라고요. 이번엔 이강준도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담담했지만 눈빛에는 알 수 없는 파동이 일렁였습니다. 10만 달러. 그가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한국 돈으로 약 1억 3천만 원. 1년 체류 자격에 그만한 금액을 내라는 것이었습니다. 현장 총괄 매니저 제시카 머피가 황급히 들어왔습니다. 강준, 들었어요. 이건 완전히 미친 짓이에요. 우리 한국팀만 30명이 넘는데 회사가 40억을 비자 비용으로 낼 리가 없잖아요. 이강준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창밖으로 끝없이 펼쳐진 붉은 사막이 보였습니다. 제시카,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무슨 소리예요? 당연히 돈 문제죠. 제시카가 반문했습니다. 이강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이건 메시지입니다. 너희는 필요할 때만 쓰고 버리는 도구다라는 뜻이죠. 제어실이 조용해졌고 한국인 엔지니어들이 하나둘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이 확연히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팀장님, 그럼 우리는... 전구진의 물음에 이강준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본사에서 지침이 내려올 겁니다. 그때까지는 평소처럼 일하세요. 다만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팀원들을 둘러보았습니다. 마음의 준비는 해두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가 없으면 이 공장이 어떻게 될지 그들도 곧 깨닫게 되겠죠. 그의 말에는 이미 결과를 알고 있는 사람처럼 이상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이강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서울 본사, 예상했던 전화였죠. 네, 이강준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침착하면서도 단호했습니다. 강준 씨, 긴급 화상회의가 있습니다. 30분 후 연결하세요. 그리고 짧은 침묵 후 결정적인 한마디가 이어졌습니다. 중요 데이터들 백업 시작하세요. 조용히. 하지만 완벽하게.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이강준은 천천히 팀원들을 바라보았고 모두가 그 의미를 알아차렸습니다. 폭풍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10만 달러짜리 종이 한 장이 일으킨 거대한 폭풍이었습니다. 서울 본사와의 화상회의가 끝난 후 이강준은 한동안 꺼진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방금 들은 지시는 명확했습니다. 모든 핵심 데이터를 백업하고 인수인계 준비를 시작하되 단 미국 측에는 비밀로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리버티 칩 프로젝트는 단순한 공장이 아니었죠. 3년간 한국 엔지니어들이 피와 땀으로 일궈낸 결정체였습니다. 나노미터 단위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이곳에서 그들은 기적 같은 수율을 달성해냈습니다. 팀장님, 정말로 떠나는 겁니까? 막내 엔지니어 민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24세 청년은 대학 졸업 후 곧바로 이곳으로 왔었죠. 이강준은 그를 바라보며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지호 씨, 우리가 왜 여기 있는지 생각해봤나요? 최첨단 기술을 배우고 세계 최고가 되기 위해서요.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우리를 10만 달러짜리 짐으로 보고 있습니다. 배울 것도 다 배웠고 이제는 우리만의 길을 갈 때가 된 거죠. 한편 현장 사무실에서는 제시카 머피가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제발 이성적으로 생각해봐요. 그녀는 미국인 수석 엔지니어 마이클 리처드슨에게 호소했습니다. 한국 팀이 빠지면 이 공장은 마비돼요. 그들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당신도 알잖아요. 마이클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시카, 우리도 엔지니어입니다. 매뉴얼 보고 따라하면 되지.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매뉴얼?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강준 팀장이 기계 소리만 듣고도 문제를 찾아내는 걸 못 봤어요. 그런 게 매뉴얼에 있을 것 같아요.
바로 그때 독일에서 파견된 장비 전문가 한스 밀러가 끼어들었습니다. 예순을 넘긴 백발의 노장이었죠. 젊은이들, 내가 40년간 이 업계에 있으면서 배운 게 하나 있어. 기계는 거짓말을 안 해. 하지만 기계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지. 그는 창밖 클린룸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한국 엔지니어들을 봐. 그들은 기계와 대화를 해. 진동 하나, 소음 하나에서 문제를 읽어내지. 그건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야. 제시카는 절망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해요? 한스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워싱턴의 똑똑한 양반들이 알아서 하겠지. 우리 같은 현장 사람들 말은 듣지도 않으니까. 그날 저녁 이강준은 팀원들을 비공식적으로 소집했습니다. 공장 인근의 작은 한식당, 그들만의 아지트였죠. 형, 진짜 가는 거야? 전구진이 소주잔을 들며 물었습니다. 본사 지시야. 다음 달 15일이 디데이다. 그때까지 인수인계를 끝내라고. 그래. 하지만 이강준은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우리가 3년 동안 쌓은 노하우를 한 달 만에 전달할 수 있을까? 선임 엔지니어 배현수가 끼어들었습니다. 문서로 남길 수 있는 건 다 남기겠지만 진짜 중요한 건 맞아. 경험이지. 기계가 삐걱거릴 때 어디를 봐야 하는지, 수치가 정상인데도 뭔가 이상할 때 뭘 확인해야 하는지, 그런 건 문서에 쓸 수가 없어. 젊은 엔지니어들 사이에서 분노 섞인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미국이 우리를 이렇게 대하는데 왜 우리가 친절하게 다 알려줘야 해요? 이강준이 손을 들어 그들을 진정시켰습니다. 우리는 프로야.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그들과 다를 게 없어. 할 수 있는 만큼은 정리해서 넘기되 우리가 없어도 정말 괜찮은지는 그들이 직접 경험해 보겠지. 다음 날부터 공장에는 기묘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은 평소보다 더 열심히 일했죠. 매뉴얼을 정리하고 데이터를 백업하고 미국 동료들에게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자세히 보면 달랐습니다. 그들은 마치 유언을 남기는 사람처럼 꼼꼼했고 이별을 준비하는 연인처럼 애틋했습니다. 기계 하나하나를 쓰다듬듯 점검하고 모든 데이터를 마치 보물처럼 정리했죠. 제시카는 그런 그들을 보며 불안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강준, 정말 아무 문제 없을까요? 이강준은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고 답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할 일을 다 하고 있어요. 문제가 생긴다면 그건 우리 책임이 아니죠.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씁쓸함이 묻어났습니다. 클린룸 안에 거대한 EUV 장비들이 웅웅거리는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는데 마치 다가올 이별을 예감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며칠 후 워싱턴에서는 해리슨 장관이 보좌관들과 함께 축배를 들고 있었습니다. 리버티 칩 현장에서는 별다른 동요가 없다고요? 네, 장관님. 한국 팀도 차분히 인수인계를 진행 중입니다. 해리슨은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봤나? 다들 호들갑을 떨더니 결국 현실을 받아들이는군. 미국 시장을 포기할 수 있는 나라는 없어.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애리조나 사막에서 조용히 진행되는 인수인계가 사실은 작별 인사였다는 것을. 한국 엔지니어들의 침착함이 체념이 아니라 결의였다는 것을. 그리고 그들이 떠난 뒤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를요. 폭풍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단지 아직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었죠. 그 시각지구 반대편 서울에서는 대한민국 경제를 이끄는 핵심 인물들이 모여 긴급 회의를 열고 있었습니다.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본사 최상층 회의실. 바깥의 화려한 도시 정형과는 달리 회의실 안은 차가운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재무총괄 부사장 유승철이 스크린에 복잡한 표를 띄우며 보고를 시작했습니다. H-1B 비자 10만 달러 인상으로 인한 직접 비용입니다. 현재 미국 내 우리 인력 중 1년 내 갱신 대상은 287명, 단순 계산으로 2,870만 달러, 한화 약 380억 원입니다. 회의실에 낮은 탄식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건 빙산의 일각입니다. 진짜 문제는 예측 불가능성입니다. 오늘 10만 달러면 내년엔 20만 달러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정치적 리스크는 계산이 불가능합니다. 신사업 전략팀장 안석진이 끼어들었습니다. 재무적 관점만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의 존엄성 문제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파트너가 아닌 돈줄로 보고 있습니다. 북미 총괄 사장이 반박했습니다. 그래도 미국 시장을 포기할 순 없습니다. 감정적 대응은 위험합니다. 감정적 대응이 아닙니다. 안석진이 새로운 자료를 띄웠습니다. 평택의 광활한 부지 사진이었죠. 이미 우리는 대안을 준비해 왔습니다. 380억으로 비자 수수료를 내는 대신 그 돈으로 평택에 우리만의 연구단지를 만들면 됩니다. 더 이상 그들의 변덕에 휘둘리지 않고요. 경론이 이어졌지만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회장석에 앉아있던 인물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미국은 좋은 시장입니다. 하지만 유일한 시장은 아닙니다. 그리고 존중받지 못하는 시장은 좋은 시장이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리버티 칩 프로젝트는 기존 계약대로 유지하되 추가 투자는 전면 중단합니다. 그리고 모든 자원을 평택으로 돌리세요.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큰 기술 투자가 될 겁니다. 비슷한 시각 서울의 다른 빌딩들에서도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현대자동차 본사 글로벌 전략 담당 임원 최윤서 임원은 막 도착한 이메일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믿기지 않네요. 헝가리 정부에서 직접 러브콜을 보내왔습니다. 화면에 뜬 제안서는 파격적이었습니다. 10년간 법인세 면제, 부지 무상 제공, 고속철도 연결, 인력 양성 지원까지. 타이밍이 절묘하네요. 미국이 우리를 내치는 바로 그 순간에. LG 에너지 솔루션 회의실에서도 비슷한 논의가 오갔습니다. 미국의 배터리 공장을 짓는 비용으로 헝가리에 2개를 지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유럽 전기차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고요. 젊은 여성 임원 정하늘이 덧붙였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우리를 존중합니다. 파트너로 대하죠. 미국처럼 일방적인 통보가 아니라요. 한국 기업들의 결정은 신속했습니다. 다음 날 전 세계 경제 뉴스를 뒤흔드는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삼성전자, 평택의 300조 원 규모 K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현대차, LG, 헝가리의 50조 원 규모 배터리 공장 건설, 미국 추가 투자 계획 전면 재검토. 발표문 어디에도 미국을 직접 비난하는 내용은 없었지만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이 필요 없다. 워싱턴 상무부 해리슨 장관은 보고서를 받아들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겁을 주니 발악하는군. 어디 가겠어? 결국 돌아올 거야. 보좌관 케빈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장관님, 월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케빈, 자네는 아직 협상을 모르는군. 이건 그들의 블러핑일 뿐이야. 미국 시장 없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은 없어. 하지만 현장의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애리조나 리버티 칩 공장, 한국 엔지니어들은 묵묵히 인수인계를 진행했습니다. 수천 페이지의 매뉴얼, 수백 기가바이트의 데이터, 그들은 3년간의 모든 것을 기록으로 남겼죠. 강 팀장, 이 정도면 충분한가요? 마이클 리처드슨, 엔지니어가 두툼한 매뉴얼을 들고 물었습니다. 이강주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문서는 충분합니다. 하지만
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제가 처음 이 일을 배울 때 사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반도체는 예술이다. 과학이지만 동시에 예술이라고.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차이가 수율을 좌우한다고요. 그래서요? 매뉴얼은 악보입니다. 하지만 연주는 각자의 몫이죠. 미국인 엔지니어는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제야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꼈죠. 그날 밤 이강주는 홀로 클린룸을 걸었습니다. 거대한 장비들이 조용히 작동하고 있었죠. 그는 각 장비 앞에서 잠시씩 멈춰 섰습니다. 마치 오랜 친구에게 작별 인사를 하듯이. 3년이었구나. 그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너희들과 함께한 3년 고마웠어.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서울 본사였죠. 강준 씨, 디데이가 확정됐습니다. 2주 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준 씨, 수고했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올 시간입니다. 전화를 끊고 이강준은 다시 한번 공장을 둘러봤습니다. 2주 후 이곳은 어떻게 될까요? 자신들이 떠난 뒤에도 이 거대한 심장은 계속 뛸 수 있을까요? 그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디데이까지 14일, 리버티 칩 공장의 분위기는 겉으로는 평온했지만 물밑에서는 거대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플라즈마 에칭 공정을 설명하겠습니다. 이강준이 미국인 엔지니어들 앞에서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필사적으로 받아 적었죠. 압력은 정확히 2톤 3토르를 유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습도가 45% 이상이면 이보로 미세 조정하세요. 왜 그래야 하죠? 경험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설명이 어려워요. 그냥 기계가 원하는 걸 느끼는 거죠. 미국인들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느낀다니, 그게 무슨 과학적인 설명입니까? 한편 한스 밀러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장비들을 살폈습니다. 3번, 장비의 미세 진동이 평소와 다르군. 그가 이강준에게 말했습니다. 네, 저도 느꼈습니다. 하지만 수치는 정상이에요. 수치는 거짓말을 할 수 있지. 기계는 거짓말을 안 하지만. 두 사람은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디데이까지 11일 서울에서는 역사적인 발표가 있었습니다. 정부는 K-테크 밸리 조성을 위해 100조 원을 투자합니다. 전 세계 인재들을 위한 최고의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대통령의 발표와 함께 한국 기업들의 대규모 채용 공고가 쏟아졌습니다. 해외 근무 중인 엔지니어 우대, 미국 경력자 특별 대우, 귀국 시 주택 지원.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돌아오라. 우리가 당신들을 지켜주겠다. 애리존에서 이 소식을 들은 한국 엔지니어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평택에 짓는다는 새 연구소 규모가 어마어마하대. 월급도 미국 수준으로 맞춰준다고 하더라. 무엇보다 우리를 존중해주잖아. 디데이까지 7일, 제시카 머피는 매일같이 워싱턴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황이 심각합니다. 한국팀이 정말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매니저, 진정하세요. 그들이 진짜로 떠날 리 없습니다. 제시카는 절망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는 완전히 무시되고 있었죠. 그날 저녁 그녀는 이강준을 따로 불렀습니다. 강준, 제발 다시 생각해봐요. 우리가 함께 일군 곳이잖아요. 이강준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제시카, 나도 떠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우리는 이곳의 주인이 아니에요. 언제든 쫓겨날 수 있는 손님일 뿐이죠. 이제 그 시간이 온 겁니다. 디데이까지 3일, 한국 엔지니어들은 마지막 점검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평소보다 더 꼼꼼히 장비를 살폈죠.
아수번 장비 베어링에 미세한 마모가 있네요. 7번은 다음 달쯤 쿨링 시스템 점검이 필요할 것 같고요. 다 기록해. 매뉴얼에 추가하자. 그들은 떠나면서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프로였으니까요. 디데이까지 1일, 이강주는 마지막으로 전 직원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내일이면 우리는 떠납니다. 그는 미국인 동료들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도 훌륭한 엔지니어들입니다. 잘 해낼 거라 믿어요. 우리가 남긴 매뉴얼을 잘 활용하세요. 마이클이 손을 들었습니다. 강, 하나만 묻겠네. 정말로 우리가 이 공장을 돌릴 수 있을까? 이강주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신중하게 답했죠. 기계는 정직합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대하면 기계도 응답할 겁니다. 다만 시간이 필요하겠죠. 우리가 3년 걸린 일을 하루아침에 할 수는 없으니까요. 디데이 당일 이른 아침, 한국 엔지니어들이 하나둘 짐을 챙겼습니다. 3년간의 추억이 담긴 곳을 떠나는 그들의 표정은 담담했지만 어딘가 씁쓸했습니다. 정말 가는 거야? 막내 민지호가 마지막까지 망설였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가 갈 곳은 여기가 아니야. 이강준이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버스에서 그들은 마지막으로 리버티 칩 공장을 돌아봤습니다. 사막 위에 우뚝 선 하얀 건물, 한때는 그들의 자부심이었지만 이제는 남의 것이 되어버린 곳. 언젠가 우리 것을 만들자. 누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 진짜 우리 것을.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아래로 보이는 애리조나 사막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들이 떠난 리버티 칩 공장은 평소와 다름없이 가동되고 있었죠.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하지만 곧 그들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의 소중함을, 매뉴얼에 적을 수 없는 경험의 가치를, 그리고 사람을 돈으로 계산한 대가가 얼마나 큰지를. 폭풍의 눈은 고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곧 닥칠 재앙의 전조일 뿐이었죠. 한국 엔지니어들이 떠난 지 정확히 일주일 후, 리버티 칩 공장은 표면적으로 정상 가동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의 분위기는 팽팽했죠. 3번 장비 압력이 계속 불안정합니다. 마이클 엔지니어가 다급히 보고했습니다. 마이클 리처드스는 매뉴얼을 뒤적였습니다. 매뉴얼대로 재부팅하면 돼. 침착하게. 시스템을 재시작했지만 붉은 경고등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네. 분명히 절차대로 했는데. 바로 그때 한스 밀러가 나타났습니다. 뭐가 문제지? 3번 장비가 말을 안 듣습니다. 매뉴얼대로 했는데도요. 한스는 잠시 장비를 살펴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매뉴얼 문제가 아니야. 이강준은 이럴 때 항상 장비 옆구리를 두드리고 냈지. 뭐라고요? 두드린다고요? 그래, 정확히 여기를 한스가 장비의 특정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는 10초 기다렸다가 재부팅. 그럼 신기하게도 작동했어. 마이클은 황당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무슨 과학적인 방법입니까? 과학? 자네는 아직도 모르는군. 이건 과학을 넘어선 영역이야. 경험과 직관의 영역이지. 하지만 상황은 점점 악화됐습니다. 오후 3시 아수번 장비에서도 이상 신호가 감지됐습니다. 온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냉각수 순환을 확인해. 정상입니다. 하지만 온도는 계속. 그때 7번 장비에서도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제어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죠. 도대체 뭐가 문제야? 모르겠어요. 모든 수치는 정상인데. 제시카가 뛰어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장비들이 연쇄적으로 오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즉시 워싱턴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긴급 상황입니다. 기술 지원이 필요해요.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매뉴얼대로 하세요. 한국팀이 남긴 문서가 있지 않습니까? 매뉴얼로는 안 됩니다. 뭔가 다른 게 필요해요. 오후 5시 상황은 극적으로 악화됐습니다. 3번 장비 플라즈마 불안정, 긴급 정지. 괴음과 함께 3번 장비가 멈춰섰고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도미노처럼 연결된 장비들이 하나씩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4번도 정지, 5번 과열, 자동 셧다운. 이런, 전체 라인이 멈춰가고 있어. 한스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제 깨달았나? 이 공장은 거대한 오케스트라야. 한 명의 연주자가 빠지면 전체 하모니가 무너지지.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모르겠네. 지휘자가 떠났으니까. 오후 유갑시 리버티 칩 공장은 완전히 멈춰섰습니다. 수십조 원이 투입된 최첨단 시설이 거대한 고철 덩어리가 된 순간이었죠. 제시카는 망연자실했습니다. 이럴 수가. 어떻게 이런 일이. 긴급 투입된 전문가들이 원인을 분석했지만 명확한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시스템 자체는 정상입니다. 하드웨어 결함도 없고요. 그럼 왜 작동하지 않는 겁니까? 그게 마치 공장 전체가 숨을 쉬지 않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게 제자리에 있는데 생명이 빠져나간 것처럼요. 밤 10시 워싱턴 상무부 해리슨 장관은 긴급 보고를 받고 벽을 쳤습니다. 뭐라고? 공장이 완전히 멈췄다고? 네, 장관님. 복구 시도는 모두 실패했습니다. 불가능해. 그깟 아시아인 몇 명 없다고 수십조짜리 공장이 멈춘다는 게 말이 되나? 보좌관 케빈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전문가들 의견으로는 최소 6개월은 걸릴 것 같습니다. 6개월? 해리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동안 생산은? 납품 계약은? 주주들은 뭐라고 할 건데? 그게 케빈은 차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미 주가는 폭락하기 시작했고 월스트리트는 패닉 상태였으니까요. 새벽 2시 애리조나 리버티 칩 공장. 텅 빈 제어실에서 한스 밀러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참 어리석은 인간들이야. 그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기술은 살 수 있어도 기술을 다루는 사람의 영혼은 살 수 없다는 걸 왜 몰랐을까? 멈춰선 장비들이 어둠 속에서 거대한 묘비처럼 보였습니다. 한편 지구 반대편 서울, 이강준은 새벽에 걸려온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시카였습니다. 강준, 공장이 완전히. 그녀의 목소리는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어요. 강준,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가 뭘 놓친 거죠? 이강준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제시카, 우리는 매뉴얼에 모든 걸 담았어요. 하지만 기계와 교감하는 법은 가르칠 수 없어요. 그건 시간과 정성으로만 얻을 수 있죠. 그럼 정말 방법이 없는 건가요? 있어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3년을 투자한다면 언젠가는 가능할 거예요. 전화를 끊고 이강준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죠. 새로운 날의 시작이었습니다. 평택에서는 이미 새로운 공장 건설이 한창이었습니다. 이번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되는 진짜 그들만의 공장이었죠. 팀장님, 커피 한잔 하실래요? 전구진이 다가왔습니다. 그러지. 오늘부터 진짜 시작이니까. 리버티 칩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미국이 기술 패권을 잃어가는 시작. 그리고 한국이 진정한 기술 강국으로 도약하는 시작. 10만 달러짜리 종이 한 장이 일으킨 나비 효과는 이제 태풍이 되어
전 세계를 휩쓸고 있었습니다. 리버티 칩 공장 마비 소식은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미국의 자랑이 하루아침에 고철로, 10만 달러가 부른 수십조 원의 재앙, 기술 인력 없는 기술 대국의 비극. 실리콘밸리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애플 본사 쿠퍼티노, 거대한 원형 건물 최상층 회의실에 긴급 이사회가 소집됐습니다. 팀 쿡 CEO가 무거운 표정으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상황이 예상보다 심각합니다. 리버티 칩 공장이 멈추면서 우리 다음 제품 생산에도 차질이 생겼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이사들을 둘러봤습니다. 이게 시작일 뿐이라는 겁니다. 워싱턴에 미친 정책이 계속된다면 우리도 언제든 같은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한 이사가 물었습니다. 대안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미국을 떠나는 겁니다. 회의실에 충격적인 침묵이 흘렀습니다. CEO님,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진심입니다. 우리는 글로벌 기업입니다. 꼭 미국에 묶여 있을 이유는 없죠. 팀 쿡이 스크린에 지도를 띄웠습니다. 검토해본 결과 몇 가지 후보지가 있습니다. 대만, 중국, 일본, 베트남, 그리고 그의 레이저 포인터가 한반도에서 멈췄습니다. 한국입니다. 한국이요? 네, 사실 가장 이상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삼성, LG 같은 파트너사가 있고 뛰어난 인재풀도 풍부합니다. 무엇보다 팀 쿡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들은 방금 미국에 단단히 되었습니다. 우리를 환영할 가능성이 높죠. 하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대만은 어떻습니까? TSMC와의 관계도 있고 중국의 위협이 너무 큽니다. 언제 전쟁이 날지 모르는 곳에 우리의 미래를 걸 수는 없습니다. 중국은요? 더 위험합니다. 정치적 통제, 기술 유출 위험,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가 너무 많아요. 일본은 안정적이지 않습니까? 비용이 너무 높습니다. 그리고 의사결정 속도가 느려요. 우리 같은 혁신 기업과는 맞지 않습니다. 결국 토론은 한국으로 수렴됐습니다. 한국 정부가 방금 발표한 K-테크 밸리 프로젝트를 봤습니까? 최고 기술 책임자가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100조 원 투자, 최고 수준의 인프라, 파격적인 세제 혜택. 게다가 미국에서 철수한 삼성, LG 엔지니어들이 대거 합류하고 있습니다. 인재 확보가 수월할 겁니다. 팀 쿡이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극비리에 한국 정부와 접촉하세요. 그리고 그는 모든 이사들을 바라보며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이 내용은 절대 비밀입니다. 월가가 알면 난리가 날 테니까요. 하지만 실리콘밸리는 이미 술렁이고 있었습니다. 구글 본사에서도 비슷한 회의가 진행 중이었죠. 우리도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실리콘밸리의 거인들이 모두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결론은 하나로 모였죠. 더 이상 워싱턴의 독단적인 정책에 미래를 맡길 수 없다. 며칠 후 비밀스러운 만남이 있었습니다. 서울 모처의 호텔, 애플의 고위 임원진이 한국 정부 관계자를 만났죠. 먼저 한 가지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애플 측 대표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공장 이전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파트너십을 원합니다. 한국 측 대표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흥미롭네요. 미국 정부도 그런 말을 했어야 했는데요. 그들의 실수에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일방적인 관계는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요. 구체적으로 어떤 제안을 하시는 겁니까? 아시아 연구개발 총괄본부를 한국에 설립하고 싶습니다. 단순 생산이 아닌 미래 기술을 함께 만들어가는 거죠.
한국 측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규모는요? 초기 투자 100억 달러, 향후 5년간 추가 200억 달러, 직접 고용 10,000명 이상. 조건은 안정적인 정책 환경, 그리고 애플 대표가 신중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 기업들과의 진정한 협력, 특히 삼성, LG와요. 경쟁사 아닙니까? 경쟁하면서도 협력할 수 있습니다. 그게 진정한 생태계죠. 협상은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한국은 미국이 주지 못한 것을 줄 준비가 되어 있었고, 애플은 미국이 하지 못한 존중을 보여줬으니까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아직 비밀이었습니다. 워싱턴은 여전히 자신들의 힘을 과신하고 있었죠. 리버티 칩 곧 복구될 겁니다. 해리슨 장관은 기자들 앞에서 허세를 부렸습니다. 미국의 기술력을 믿으세요. 그리고 실리콘밸리는 영원히 미국의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모르는 사이 실리콘밸리의 심장은 이미 태평양 건너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한 비밀 모임, 실리콘밸리의 CEO들이 모였습니다. 평소엔 경쟁자였지만 지금은 같은 배를 탄 동지였죠. 팀 쿡이 먼저 움직였다고 들었습니다. 구글 CEO가 말했습니다. 우리도 서둘러야 합니다. 한국의 파이는 한정적이니까요. 일본이나 싱가포르는 어떻습니까? 이미 검토했습니다. 한국만 한 곳이 없더군요. 메타 CEO가 덧붙였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우리가 필요한 것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존중과 신뢰,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죠. 그날 밤 역사적인 합의가 있었습니다. 실리콘밸리 기업들이 순차적으로 하지만 확실하게 한국으로의 이전을 추진하기로. 워싱턴이 알면 난리가 나겠죠. 그때쯤이면 이미 늦었을 겁니다. 그들은 건배했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위해 10만 달러의 굴욕을 준 자들에게 10조 달러의 배신으로 갚아주기 위해. 미국 정부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들이 쫓아낸 것이 단순한 외국인 노동자가 아니라 미국 경제의 심장을 움직이는 혈액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 그 심장마저 떠나려 하고 있다는 것을. 백악관 오벌 오피스, 대통령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방금 받은 보고서를 구겨 던지며 고함을 질렀죠. 이게 뭐야? 리버티 칩이 완전히 멈췄다고. 그것도 한국인들이 떠난 지 겨우 일주일 만에. 참모진은 숨을 죽였습니다. 대통령의 분노가 폭발할 때는 그저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누가 대답 좀 해봐. 수십조를 쏟아부은 미국의 자존심이 왜 고철 덩어리가 된 거야? 국가안보 보좌관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각하 전문가들의 분석으로는 핵심 기술 인력의 부재가. 닥쳐, 변명 따위 듣고 싶지 않아. 대통령은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브래들리는 어디 있어? 해리슨 장관, 당장 불러. 지금 즉시. 30분 후 헐레벌떡 도착한 해리슨 장관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각하, 제가. 닥치고 들어. 브래들리, 네가 장담했지? 한국인들은 블러핑이라고. 미국 시장을 포기할 수 없다고. 그런데 결과가 어때? 공장은 죽었고 주가는 폭락했어. 네 멍청한 정책 때문에 내가 전 세계의 웃음거리가 됐다고. 대통령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더 큰 문제가 뭔지 알아? 월가에서 벌써 소문이 돌고 있어. 애플이 한국으로 간다고. 구글도, 메타도. 해리슨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들이 미국을 떠날 리가. 불가능? 네가 한국 기업들도 못 떠난다고 했잖아. 근데 어떻게 됐어? 바로 그때 비서실장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각하 긴급 속보입니다. 대형 TV 화면에 뉴스가 떴습니다. 속보입니다.
애플이 한국에 300억 달러 규모의 아시아 혁신 센터 설립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통령의 얼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300억 달러. 앵커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이는 애플 역사상 최대 규모의 해외 투자로 사실상 핵심 연구개발 기능을 한국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런 배신자들, 대통령이 소리쳤습니다. 팀 쿡, 그 배은망덕한 놈. 내가 그놈 회사를 위해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데. 화면이 바뀌며 팀 쿡의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우리는 혁신이 가능한 곳, 인재가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곳이 어디든지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미국 정부의 정책이 영향을 미쳤습니까? 노코멘트입니다. 다만 확실한 건 예측 불가능한 환경에서는 사업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리모컨을 집어던졌습니다. 저 위선자, 감히 나를 배신해. 그때 또 다른 속보가 떴습니다. 구글도 서울의 인공지능 캠퍼스 설립 발표, 메타, 마이크로소프트도 한국 진출 검토. 상황은 통제 불능이었습니다. 시장이 반응하고 있습니다. 재무장관이 다급히 보고했습니다. 나스닥 7% 폭락, 다우존스도 1,500포인트 이상 떨어졌습니다. 뭐라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미국이 더 이상 안전한 투자처가 아니라고. 대통령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는 더 크게 폭발했죠. 다 내 탓이야, 브래들리. 네가 그 멍청한 10만 달러 정책을 만들었잖아. 각하, 그건 각하께서 승인. 닥쳐. 난 너를 믿었어. 근데 네가 날 이 지경으로 만들었어. 해리스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책임이 자신에게 쏟아지고 있었죠. 24시간 줄게. 이 사태를 수습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쏘아봤습니다. 넌 끝이야. 알겠나? 해리스는 비틀거리며 집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기다리던 케빈이 다가왔죠. 장관님, 케빈, 우리가 뭔가 크게 잘못했어. 해리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들 연락처 다 찾아. 특히 그 이강준인가? 그 사람 연락처. 지금 시각 한국은 새벽 3시인데요. 상관없어. 당장 연결해. 한편 월스트리트는 대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실리콘밸리가 미국을 떠난다. 기술주 대폭락, 달러 가치 급락. 한 투자 전문가가 방송에서 분석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업 이전이 아닙니다. 미국이 기술 패권을 잃는 역사적 순간입니다. 그것도 고작 10만 달러 때문에요. 소셜미디어는 조롱으로 가득했습니다. 10만 달러 아끼려다 10조 달러 날렸네. 역사상 최악의 자충수. 백악관은 진화에 나섰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대변인이 긴급 브리핑을 열었죠. 대통령께서는 H1B 정책 재검토를 지시하셨습니다. 하지만 기자들의 질문은 날카로웠습니다. 이미 떠난 기업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신뢰를 잃은 건 어떻게 회복하실 건가요? 사과는 없습니까? 대변인은 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대통령은 홀로 집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 워싱턴 기념탑이 보였죠. 한때는 미국의 위대함을 상징했지만 지금은 공허하게만 느껴졌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팀 쿡이었죠. 도널드. 팀, 이러지 마. 우리가 다시 얘기해보면. 늦었어, 도널드. 신뢰는 한 번 깨지면 돌이킬 수 없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대통령은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워싱턴 새벽 3시, 해리슨의 집무실은 담배 연기로 자욱했습니다. 평소 금연하던 그가 벌써 한 갑재를 피워대고 있었죠. 책상 위에는 한국 기업 임원들의 연락처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화할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장관님, 한국은 지금 오후 4시입니다. 케빈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알고 있어. 해리스는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었다 놓기를 반복했습니다. 미합중국 상무부 장관이 자신이 쫓아낸 사람에게 돌아와 달라고 애원해야 한다니. 그것도 고작 며칠 전 공짜 점심은 끝났다며 오만하게 선언했던 그가. 마침내 결심한 듯 해리스는 번호를 눌렀습니다. 첫 번째 시도는 삼성 북미 총괄 사장이었죠.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브래들리 해리슨입니다. 미국 상무부. 네. 무슨 일이신지요?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그 리버티 칩 프로젝트 관련해서 다시 논의할 수 있을까 해서요. 비자 정책을 재검토. 죄송하지만 이미 결정된 사항입니다. 저희는 평택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건을 개선한다면, 장관님, 이건 조건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뢰의 문제죠. 신뢰합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해리스는 절망적으로 다음 번호를 눌렀습니다. 현대차, LG. 하지만 대답은 한결같았죠. 이미 유럽의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미안하지만 더 이상 미국은 우리의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정책의 일관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까? 아니라면 대화할 이유가 없습니다. 매번 거절당할 때마다 해리슨의 자존심은 바닥을 쳤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강준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리버티 칩의 심장을 멈춰놓은 그 사람. 여보세요. 침착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강준 박사님이신가요? 저는 브래들리 해리슨입니다.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해리슨은 준비했던 모든 체면을 버리고 말했습니다. 박사님, 제발 돌아와 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모든 게 제 실수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거의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비자 수수료는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원하시는 조건은 뭐든 백지수표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제발 리버티 칩을 살려주십시오. 이강준의 대답은 차분했습니다. 장관님, 지금 뒤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지 아십니까? 네, 건설 현장 소리입니다. 평택에 짓고 있는 저희 새 연구소요. 젊은 엔지니어들이 열정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자부심을 가지고요. 해리스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장관님은 저희를 10만 달러짜리 부품으로 받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사람입니다. 자존심이 있고 미래가 있는 사람이죠. 그건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어떻게 사과를 드려야... 사과요. 이강준의 목소리에 씁쓸함이 묻어났습니다. 장관님, 깨진 그릇은 아무리 붙여도 금이 남습니다. 신뢰라는 그릇은 특히 그렇죠. 하지만 대통령께서 미국이 위기에... 그래서 저희가 돌아가야 합니까? 저희를 쫓아낸 나라를 구하려고? 해리스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박사님이 사랑하는 리버티 칩입니다. 3년간 박사님이 만든 작품이지 않습니까? 그게 죽어가고 있어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강준도 고민하는 것 같았죠. 맞습니다. 제게는 소중한 곳이었죠. 하지만 부모가 자식을 버리면 그 자식이 다시 돌아가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 말은 해리슨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장관님,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금 저희를 찾는 이유가 뭡니까? 미국을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장관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입니까? 해리슨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둘 다였으니까요. 아니, 솔직히 후자가 더 컸죠. 그런 침묵이 답이군요. 이강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저희 길을 갑니다.
누구의 변덕에도 휘둘리지 않는 길을요. 10만 달러가 아니라 100만 달러를 줘도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박사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죠. 이강준의 다음 말은 역사에 남을 한마디였습니다. 기술은 살 수 있어도 기술자의 영혼은 살 수 없습니다. 그걸 깨닫는데 10만 달러는 너무 비싼 수업료였네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해리슨은 망연자실한 채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끝이었습니다. 완전한 끝. 새벽 5시, 그는 사표를 썼습니다. 일신상의 이유로. 하지만 모두가 진짜 이유를 알고 있었죠. 미국 역사상 최악의 정책 실패, 그 책임을 지는 것이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워싱턴은 또다시 충격에 빠졌습니다. 해리슨 장관, 정역 사임, 리버티 칩 복구 불가능 선언, 실리콘 밸리 엑소더스 가속화. 대통령은 또 다른 희생양을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게임은 끝났죠. 신뢰를 잃은 제국은 무너지고 있었고 10만 달러짜리 종이 한 장이 그 반가쇠였습니다. 해리슨은 텅 빈 사무실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한때는 세계를 호령하던 곳, 이제는 그저 차가운 관료주의의 무덤일 뿐이었죠. 밖에서는 시위대가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일자리를 돌려줘. 해리슨은 매국노. 미국을 망친 10만 달러. 그는 뒷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비겁하게. 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역사는 그를 어떻게 기억할까요? 미국의 기술 패권을 끝낸 남자, 오만의 화신, 아니면 그저 어리석은 관료. 무엇이든 그의 이름은 영원히 치욕으로 남을 것입니다. 10만 달러, 그 숫자는 이제 미국 역사상 가장 비싼 실수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해리슨이 사임한 지 일주일 후 인천국제공항에 특별한 손님이 도착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삼엄한 경호 속에 나타난 인물은 다름 아닌 팀 쿡이었죠. 미스터 쿡, 한국 방문 목적이 뭡니까? 기자들이 몰려들었지만 그는 미소만 지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서울로 향한 그의 목적지는 청와대도 삼성 본사도 아니었습니다. 평택이었죠. 한국이 새롭게 조성 중인 K-테크 밸리. 환영합니다. 쿡 회장님. 한국 정부 고위 관계자가 맞이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것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평택 일대는 거대한 공사장이었습니다. 수만 명의 노동자가 24시간 교대로 일하며 미래 도시를 건설하고 있었죠. 인상적이네요. 팀 쿡이 감탄했습니다. 미국에서 10년 걸릴 일을 여기서는 2년 만에 하는군요. 우리에게는 절박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내자가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있다면 불가능은 없죠. 그들은 이미 완공된 삼성 신규 연구소로 향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던 사람은 놀랍게도 이강준이었습니다. 이 박사님이 여기 계셨군요. 네, 이제 이곳이 제 새 둥지입니다.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연구소 내부는 최첨단 그 자체였습니다. 리버티 칩보다도 한 단계 진화한 설비들이 즐비했죠. 우리가 미국에서 배운 것에 우리만의 혁신을 더했습니다. 이강준이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열정적으로 일하는 젊은 엔지니어들을 가리켰습니다. 주인의식을 가진 인재들이 있습니다. 쫓겨날 걱정 없이 미래를 설계하는 사람들이죠. 팀 쿡은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날 저녁 비공개 만찬이 있었습니다. 한국 대통령, 주요 기업 총수들, 그리고 팀 쿡이 한자리에 모였죠. 쿡 회장님,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애플은 무엇을 원합니까? 팀 쿡도 직설적으로 답했습니다. 확실성입니다. 미국은 그것을 주지 못했죠. 오늘은 10만 달러,
내일은 뭘 요구할지 모릅니다. 우리는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죠? 우리는 약속을 지킵니다. 한 번 파트너는 영원한 파트너죠. 배신하지 않습니다. 삼성 회장이 끼어들었습니다. 쿡 회장, 우리는 경쟁자였습니다. 하지만 적과 동지 사이에는 종이 한 장 차이죠. 공동의 적이 생기면 우리는 동지가 될 수 있습니다. 공동의 적이라. 예측 불가능한 정치 권력이죠. 기술을 인질로 삼는 자들 말입니다. 분위기가 무르익자 팀 쿡이 본론을 꺼냈습니다. 애플은 아시아 혁신 센터를 한국에 건설하고자 합니다. 단순 생산 기지가 아닌 미래를 만드는 곳으로요. 규모는요. 1차 500억 달러, 선의에 따라 무한정 확대할 수 있습니다. 장래가 술렁였습니다. 500억 달러면 한국 돈으로 65조 원이 넘는 금액이었죠. 조건이 있겠죠? 물론입니다. 첫째,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정책. 둘째, 최고 수준의 인재 공급. 셋째, 팀 쿡이 잠시 멈췄습니다. 한국 기업들과의 진정한 협력입니다. 기술 공유, 공동 개발, 그리고 상생. LG 회장이 웃었습니다. 애플이 기술 공유를 말하다니 세상이 변했군요. 미국 정부가 가르쳐준 교훈입니다. 혼자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을요. 협상은 밤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세계를 놀라게 할 발표가 있었습니다. 애플 한국의 KFL 혁신센터 건립 확정, 천안에 5조 원 투자, 일자리 3만 개 창출, 삼성, LG와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발표 직후 한국 증시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반면 미국은 배신자 팀 쿡, 대통령은 트위터에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애플은 미국이 키운 회사다. 그런데 우리를 버리고 한국으로. 용서 못한다. 하지만 팀 쿡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기업은 국적이 없습니다. 오직 주주와 고객, 그리고 직원에 대한 책임만 있을 뿐이죠. 더 충격적인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구글, 판교의 AI 캠퍼스 건설 발표, 메타, 한국을 아시아 메타버스 허브로 지정, 엔비디아, 한국의 GPU 설계센터 설립. 실리콘밸리의 거인들이 줄줄이 한국행을 선언한 것입니다. CNBC의 한 앵커가 논평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업 이전이 아닙니다. 기술 패권의 중심이 태평양을 건너고 있는 겁니다. 팍스 아메리카나의 종말이자 K-테크놀로지 시대의 시작입니다. 한편 평택에서는 이강준이 새로운 팀원들과 회의 중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온 엔지니어 분들도 많네요. 네, 저도 H1B 차별에 신물이 났었거든요. 인도계 미국인 엔지니어가 답했습니다. 여기서는 능력만 보더군요. 국적이나 피부색이 아니라. 또 다른 엔지니어가 덧붙였습니다. 무엇보다 비전이 있어요.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가. 이강준이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진짜 우리만의 기술, 우리만의 미래를 만들 때가 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평택 벌판에는 크레인이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죠. 그리고 태평양 건너 워싱턴에서는 텅 빈 리버티 칩 공장이 사막의 묘비처럼 서 있었습니다. 10만 달러가 불러온 재앙의 기념비, 5만이 남긴 폐허. 미국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잃은 것이 단순한 인력이 아니라 미래 그 자체였다는 것을. 팀 쿡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한국 천안에는 거대한 애플 캠퍼스가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KFL 파크라 명명된 이곳은 쿠퍼티노 본사에 버금가는 규모였죠. 믿기지 않아요. 중공식에 참석한 한 미국 기자가 감탄했습니다. 6개월 만에 이 정도라니. 미국이었다면 환경영향평가만 2년은 걸렸을 텐데. 한국 정부 관계자가
자랑스럽게 답했습니다. 필요하면 불가능도 가능하게 만듭니다. 그게 한국의 저력이죠. 이날 중공식에는 실리콘밸리의 거물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한때 미국의 자랑이었던 기업들의 CEO가 한자리에 모였죠. 축하합니다, 팀. 구글 CEO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덕분에 우리도 용기를 얻었어요. 다음 달 판교 캠퍼스 착공합니다. 메타 CEO도 거들었습니다. 서울이 새로운 실리콘밸리가 되는 건 시간 문제네요. 그들의 대화를 지켜보던 한국 기자가 물었습니다. 미국 정부의 보복이 두렵지 않으십니까? 팀 쿡이 대답했습니다. 보복이요? 뭘로요? 우리가 떠난 미국에 무슨 힘이 남아있다고. 실제로 미국의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나스닥은 연일 폭락했고 실리콘밸리는 공동화되고 있었죠. 인재들은 앞다퉈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두뇌의 유출, 이건 두뇌의 대탈출이야 한 경제학자가 한탄했습니다. 미국이 100년간 쌓은 기술 리더십이 단 1년 만에 무너지고 있어. 워싱턴은 뒤늦게 정책 번복을 시도했습니다. H-1B 비자 수수료를 원상 복구합니다. 해외 진출 기업의 세금 감면. 돌아오면 모든 것을 지원하겠습니다. 하지만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이제 와서 한 IT 기업 대표가 조롱했습니다. 신뢰를 잃고서 돈으로 해결하려고. 그게 바로 당신들이 실패한 이유야. 한편 평택에서는 역사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준비됐나요? 이강준이 팀원들에게 물었습니다. 네, 모든 테스트 완료했습니다. 그들이 만든 것은 차세대 AI 반도체, 미국이 독점하던 기술을 뛰어넘은 혁신이었죠. 전원 너허, 웅궁거리는 소리와 함께 장비가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니터에 뜬 숫자들이 완벽했습니다. 성공이었죠. 해냈다. 젊은 엔지니어들이 환호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표준을 만든다. 이강준은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팀원들을 바라봤습니다. 3년 전 미국에서 쫓겨났던 그들이 이제 세계를 리드하는 기술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소식은 즉시 전 세계로 타전됐습니다. 한국 차세대 AI 칩 세계 최초 개발, 미국 의존시대 종료, K-테크의 승리, 주문이 쇄도했습니다. 삼성 애플 합작칩 예약 주문만 1,000억 달러 돌파, 전 세계 빅테크 기업들 줄 서서 대기. 이제 기술의 중심은 완전히 이동했습니다. 청와대에서는 축하 행사가 열렸습니다. 오늘은 역사적인 날입니다. 대통령이 연설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종속되지 않습니다. 기술 강국을 넘어 기술 종주국이 되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를 믿고 함께 해준 글로벌 파트너들 덕분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이강준을 바라봤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꾼 우리 엔지니어들 덕분입니다. 한편 미국에서는 의회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물론 이미 때는 늦었지만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까? 청원 의원이 추궁했습니다. 증인석에는 해리슨의 후임 장관이 앉아 있었죠. 전임자의 실책? 이게 실책 수준입니까? 나라를 망친 거잖아요. 또 다른 의원이 고함쳤습니다. 실리콘밸리가 텅 비었어요. 애플, 구글, 메타가 다 떠났다고요. 복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뭘 복구해요? 사람이 없는데. 기술이 없는데. 청문회는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저녁 무렵 한노 교수가 TV에 나와 논평했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로마도 오만으로 망했죠. 미국도 같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해법이 있을까요? 있죠. 겸손해지는 것. 하지만 그게 가능할까요?
진행자는 씁쓸하게 웃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강준은 평택의 숙소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불야성을 이룬 연구단지,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열정의 현장.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제시카였죠. 강준, 축하해요. 뉴스 봤어요. 고마워요, 제시카. 이제 정말 돌아올 생각 없어요. 제시카, 이제 이곳이 제 집이에요. 제가 속한 곳이죠. 알아요. 그저 그리워서요. 함께했던 시절이. 저도 그래요. 하지만 과거는 과거죠.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해요. 전화를 끊고 이강준은 다시 일터로 향했습니다. 내일은 더 나은 것을 만들어야 했으니까요. 태평양 건너편에서는 해가 지고 있었지만 한국에서는 새로운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기술 제국의 해가. 세계 기술업계의 지형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올해의 혁신기업 1위 삼성애플 컨소시엄 한국, 세계 AI 특허 출원 1위 등극, 판교 새로운 글로벌 테크 허브로 자리매김. 미국의 주요 언론들은 앞다퉈 특집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어떻게 한국은 단 2년 만에 기술 초강대국이 되었나? 10만 달러가 바꾼 세계 질서, 실리콘밸리의 몰락과 K밸리의 부상. 서울 코엑스에서는 월드 AI 서밋이 열렸습니다. 한때 라스베이거스나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던 행사가 이제는 서울이 주무대가 된 것이죠. 신사숙녀 여러분, 기조 연설자로 나선 이강준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2년 전 우리는 쫓겨났습니다. 10만 달러짜리 종이 때문에. 청중은 숨죽여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축복이었습니다. 우리 스스로 서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그는 스크린에 차트를 띄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발표하는 차세대 뉴로모픽 칩은 기존 대비 10배의 성능, 10분의 1 전력 소비를 자랑합니다. 장래가 술렁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삼성, 애플, LG, 구글이 함께 만든 결과입니다. 경쟁이 아닌 협력의 산물이죠.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VIP석에는 팀 쿡을 비롯한 글로벌 CEO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 박사님 말이 맞아요. 팀 쿡이 마이크를 받았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가 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구글 CEO도 거들었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는 불가능했던 일이 여기서는 가능합니다. 진정한 혁신이 일어나고 있어요. 한편 부스 전시장에서는 놀라운 제품들이 선보였습니다. 인간 뇌를 모방한 AI 프로세서, 양자고전 하이브리드 컴퓨터, 나노 단위 생체 칩. 모두 한국에서 개발된 것들이었죠. 한 미국 기자가 젊은 한국인 엔지니어에게 물었습니다. 비결이 뭡니까?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어서요. 비자 걱정, 정책 변화 걱정 없이 오직 기술에만 집중할 수 있으니까요. 그때 특별한 손님이 도착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대통령님. 한국 대통령이 축사를 위해 입장했습니다. 자랑스러운 여러분, 오늘은 대한민국이 진정한 기술 강국으로 우뚝 선 날입니다.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하지만 겸손해야 합니다. 오만은 몰락의 지름길이니까요. 우리는 늘 열린 자세로 세계와 함께 성장하겠습니다. 연설이 끝나고 네트워킹 시간. 이강준은 옛 동료들과 재회했습니다. 강준, 잘 지냈어? 리버티 칩에서 함께 일했던 미국인 엔지니어들이었습니다. 이제는 한국 기업에서 일하고 있었죠. 여기가 훨씬 좋아. 능력만 보고 평가하니까. 맞아. 국적, 인종 상관없이 말이야. 제시카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한국 스타트업의 CEO였죠. 강준, 그때 내 말이 맞았어. 신뢰는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거. 이제야 미국도 깨달았을까요? 글쎄, 너무 늦은 것 같아. 실제로 미국의 상황은 암울했습니다.
MIT, 스탠퍼드의 우수 인재들이 대거 한국으로 유학을 왔고 실리콘밸리의 빈 건물들은 흉물이 되어가고 있었죠. 미국 GDP 마이너스 성장, 달러 기축통화 지위 위협, 심지어 중국 인도도 미국 대신 한국과 기술 협력. 저녁 갈라 디너, 각국 대표들이 모인 자리에서 건배사가 있었습니다. 혁신을 위하여, 협력을 위하여, 그리고 팀 쿡이 잔을 높이 들었습니다. 신뢰를 위하여 모두가 잔을 부딪혔습니다. 그때 한 참석자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리버티 칩은 어떻게 됐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직도 멈춰 있대요. 누군가 답했습니다. 복구 포기하고 박물관으로 만든다는 얘기도. 10만 달러의 기념비로. 씁쓸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행사가 끝난 밤, 이강준은 한강변을 걸었습니다. 불빛이 반짝이는 서울의 야경이 아름다웠죠. 참 많이 변했구나. 2년 전 굴욕적으로 쫓겨났던 그가 이제는 세계가 주목하는 기술 리더가 되어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뜻밖에도 브래들리 해리슨이었죠. 이 박사님, 저 해리슨입니다. 목소리가 많이 늘었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그저 사과하고 싶어서요. 제가 정말 어리석었습니다. 그리고 축하드립니다. 당신이 옳았어요. 기술자의 영혼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것. 이제야 깨달으셨군요. 너무 늦었죠. 하지만 그래도 말하고 싶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감사? 아니요. 덕분에 미국도 저도 중요한 교훈을 배웠으니까요. 비싼 수업료였지만.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이강준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죠. 새로운 시대 기술이 국경을 넘어 인류를 위해 쓰이는 시대. 그 시작점에 한국이 서 있었습니다. 자부심과 책임감을 동시에 느끼며 이강준은 다시 연구실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내일은 더 나은 것을 만들어야 했으니까요. 이제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닌 인류 전체를 위해서. 지금까지 10만 달러가 불러온 거대한 역전의 이야기. 한국이 진정한 기술 강국으로 우뚝 선 과정을 살펴보셨습니다. 오만한 숫자 하나가 세계 최강대국의 기술 패권을 무너뜨렸고 무시당했던 작은 나라가 새로운 기술 제국으로 도약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신뢰와 존중, 그리고 진정한 파트너십의 가치를 보여주는 명확한 교훈이죠. 진정한 힘은 억압이 아닌 공감에서 나오며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용기가 있다면 우리 모두 새로운 미래를 창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누군가의 평가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이 역사적인 전환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이나 메시지를 공유해 주십시오. 저희 채널이 더 놀라운 인사이트를 제공할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응원해 주시고 이 영상을 널리 공유하여 더 많은 분들이 이 교훈을 얻을 수 있도록 힘을 보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깊이 있는 분석과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